도대체 왜 내가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대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작은 한국에 대해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미국 예일대학교 초대형 강의실 안. 끝도 없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중국인 한 여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목청 터져라 소리칩니다. 그러자 동료 학생들이 급하게 나와서 이 중국인 여학생을 제지하는데 그 옆에 있던 지도 교수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스칼렛 왓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략실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세계 최강 미국의 우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은 무조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아버지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죠. 또한 다른 국가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오로지 미국의 성장 과정만을 공부하고 미국만을 생각하라며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미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오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에게 찾아온 너무나 우연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건 바로 학교 도서관의 깊숙한 끝자리 책장에서 발견한 최강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이라는 책을 보게 된 그날이었는데 이 책은 정말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책을 접한 이후로 제 정체성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연구하는 경제학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한 번, 두 번, 몇 번을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책장 한 장씩 넘기는 저희 손끝은 매 순간 떨렸고 제 심장은 마치 태극기가 펄럭이듯 격렬하게 요동쳤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제 영혼은 더욱 깊이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나라에 빠져들어갔죠. 마치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초단기간 내 초고속 경제 성장, 그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도 못 살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완전히 놀라게 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정말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와 불굴의 추진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 과가 명확하게 평가되는 대통령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산업화 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게다가 1960년대 존경받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과도 비견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 감히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도 꼭 빠짐없이 나오고 강조되기도 하는데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정말 마치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를 읽는 듯 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단돈 10,000원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 조선소를 일구어낸 그의 도전 정신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죠. 이봐 해봤어? 라는 그의 전설적인 말처럼 할 수 있다는 단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의 집념과 애국하는 그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그의 선언을 듣고 당시엔 전 세계 선박 전문가들이 모두가 비웃었지만 결국 현대중공업은 기어코 세계 1위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도전 정신은 지금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성공 신화로 꼽힐 정도이니 말 다한 거죠. 게다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 성공 신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작은 미국상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을 일구어낸 그의 성구함과 결단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일본에서 자랑하는 대기업 소니와 파나소닉도 그리고 미국의 애플도 이루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당당히 기술 개발에 성공했죠.
지금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까지 밑바닥을 잘 다져놓은 당시 이병철 회장이 보여준 혁신과 결단이 결국 현재 하버드와 스탠포드, MIT 등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교에서 필수 교과과정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미국인임에도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너무나 뿌듯합니다. 저는 이런 위대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업 가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에 이루어진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한 국가의 경제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역사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황금빛 증표였던 것입니다. 북한의 침투로부터 시작한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궈낸 포항제철소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포스코가 되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울산 미포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 되어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을 만들었으며, 88 서울 올림픽으로 정점을 찍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전 세계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제가 대한민국에 매료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인구 14억의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국은 대중국의 아류에 불과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기분 나빴을 겁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대중국이라는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인구수와 5천년이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구한 역사가 중국에만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답답했지만 당당히 맞섰습니다. 얘들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세계를 매료시키는 코리아 문화는 알고 있니? 미래 기술 혁신과 창의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야. 니네 중국이 아무리 땅 크기가 크다 한들 삼성전자 하나 만들지 못하잖아. 내 말이 틀려. 저는 이렇게 계속 중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 학생들의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다고 생각도 되죠. 진정한 국가의 위대함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닌 첨단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국민들의 도전 정신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야말로 더욱 경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BTS는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평정했고, LG전자는 OLED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지내오며 살던 어느 날, 우리 예일대학교의 가장 큰 강의실인 슈어초월 강의장은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맥칼린 교수님의 글로벌 경제 전망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저는 무언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의 이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맥칼린 교수님의 발표는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맥칼린 교수님은 2040년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폭발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가 곧 폭발적인 술렁임이 일어났죠.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 중에서도 리짜이장의 반응은 가장 격렬했습니다. 리짜이장은 수업 도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한국의 10배가 넘고 인구는 30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면서 교수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맥칼린 교수님은 그의 주장이 20세기적 사고방식이라며 단숨에 일축하셨습니다. 맥칼린 교수님의 분석을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표출하십니다. 21세기, 특히 2040년의 세계는 단순한 양적 규모가 아닌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예로 들며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 SK와 LG의 배터리 시장 장악,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수소 기술 선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맥칼린 교수님의 분석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과 현대차그룹의 테슬라를 위협하는 전기차 기술력을 얘기했을 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게다가 SK의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을 수차례로 언급하셨는데 다들 너무나 궁금한 얼굴로 계속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도 강조하셨는데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R&D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 지지 물결로 변해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은 약간 수긍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죠. 하지만 중국 유학생 리짜이장은 끝까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내세우며 저항했습니다. 특히 대중국의 국토 크기와 인구수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피력하더군요. 이에 저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반박했습니다. 화웨이의 기술력이 삼성전자에 크게 뒤처진다는 점,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기술 수준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자국 시장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맥칼린 교수님은 이 뜨거운 논쟁을 끝장내보자며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리짜이장과 저에게 제안한 것인데 바로 2040년 세계 최강 국가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각각 작성한 후 발표하는 것이었죠. 저와 리짜이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각각 한국과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준비하여 전체 학생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를 째려봤죠. 순간 강의실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의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리포트 준비를 위해 저는 예일대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연구했고 특히 현재 진행형인 미래 산업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의 TSMC도 미국의 인텔도 이루지 못한 혁신을 대한민국이 이뤄낸 것이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이미 세계 시장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고 중국 기업들은 그저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력이었어요. 테슬라를 위협하는 전기차 기술, 토요타를 압도하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까지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짜이장이 자랑하는 중국의 BYD나 샤오펑은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각종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했고 특히 AI와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IT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만 갇혀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리짜이장의 리포트는 예상대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오랜 역사적 전통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래는 인구나 영토의 크기가 아닌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제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었죠. 드디어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올랐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국가가 아닌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캠퍼스는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미래 기술 연구에 참여를 신청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한류의 경제적 파급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경제적 가치가 현대자동차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OTT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점 등이 속속 밝혀졌죠.
그러던 중 캠퍼스에 진정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마이클 오닐 교수가 초빙 교수로 부임하면서 진행한 첫 수업 날이었죠. 오닐 교수는 향후 20년 내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2강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치밀하고 아주 예리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경제, 바이오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짜 의장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을 자신들의 조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롤모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중국식 발전 모델이 아닌 한국의 압축 성장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조화로운 발전, 소프트 파워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예시로 들면서 말이죠. 결국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발전 모델로 보였던 같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한국 열풍에 휩싸이면서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이 인정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닐 교수의 예측은 제가 그동안 확신해온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었죠. 이제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명확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으로 들썩이던 그때 맥칼린 교수님은 역사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투표가 아닌 미래 세계 질서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양국의 발전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모델은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이 핵심이었어요. 반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은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첨단 기술 개발, 고급 인력 양성, 효율적인 기업 경영 등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어요. 기술 혁신 지수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극명했죠. 한국은 세계 1위의 특허 출원국이자 R&D 투자 강국이었지만 중국은 아직도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 구조의 차이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저부가 가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SK의 차세대 배터리,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수학과 과학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한국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 한류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죠. BTS의 경제적 가치는 현대자동차를 넘어섰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고 있었어요. K뷰티는 세계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K푸드는 이제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투표 당일 초대형 강의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예일대 경제학부에 입학했던 것인데 이들 모두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들의 선택은 곧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초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투표가 아닌 자신의 조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91%의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출신 학생들의 지지율은 97%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롤모델이라고 입을 모았죠.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짜 의장의 표정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토록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장하던 중국의 우월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며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죠. 이 순간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전 세계의 가장 유능한 동료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미래의 표준으로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논쟁이 끝나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 건너가 직접 이 위대한 나라의 발전상을 연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하여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제 결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적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과거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책과 논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 위대한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울산의 현대중공업, 기흥의 삼성반도체 공장, 판교의 SK첨단기술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리 짜이장도 저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는 그동안의 모든 논쟁을 통해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라는 것을요. 리 짜이장과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의 위대함이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파된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분들도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에 다시 좋은 사연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